그런 건 어떻습니까? 요즘 약간 네. 예전에 통일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만 한반도 내에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핵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핵도 보유해야 되는 이런 국민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북한에 그래 ICBM 이런 거 빼고 너네 핵 갖고 있는 거 파키스탄처럼 인정해 줄게.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핵 놓고 그럼 이것도 너무 핵 대 핵으로 가는 이 그림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고 예.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저도 미국의 이제 취재원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네. 트럼프 주변에는 공화당 외교 안보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몇 가지 시각이 나뉩니다. 굉장히 앞서서 얘기했던 미국의 어떤 고립주의,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의 불필요한 군사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나 어떤 영내 패권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영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이 혼재를 하거든요. 이제 트럼프가 등용한 인물 가운데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시나리오,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엘브리지 콜비라는 네. 인물이 하나 있는데 1기 때는 차관보를 했던 인물인데 네. 이번에는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승진을 해서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엘브리지 콜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중국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 자원들을 중국에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는 주한미군도 포함됩니다. 28,500명이라는 이렇게 큰 숫자를 단지 북한 위협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놔둘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 모든 자원들을 중국을 억제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렇다면 한국은 그 공백을 자체적인 국방력 증대를 통해서 메꾸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엘브리지 콜비고 그런 맥락 가운데 하나로 그러면 자체 핵무장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이 북한 때문에 대한민국에 핵을 놓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첫 번째 명분은 북한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스무스하게 또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핵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뭐 사드 때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뭐 중국 때문에 핵 갖다 놓는다 이러면 또 완전 뭐 작살이 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엘브리지 콜비의 이런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제가 한참 트럼프 청구서를 쓸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쪽에 다른 공화당 인사들에게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콜비를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마. 콜비의 생각이 트럼프의 생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진영의 외교 안보 참모들 가운데서도 한반도 핵무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픈 이슈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데 과연 핵무장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 한국의 핵을 용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래의 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미국의 이 동북아 정책의 큰 변화, 전략의 변화까지 동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을 갖는다면 뭐 대만, 일본 그리고 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핵을 가지려고 할 거고요. 근데 자체적으로. 근데 미국은 50년 동안 초당적으로 유지했던 게 비확산 기조입니다. 정책. 그 어떤 나라에도 추가 핵은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들을 바꿔야 하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할까? 라는 대목에서는 저는 퀘스천인데요. 단 이런 이야기를 하던 전직 관리들은 많았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전술핵, 미국의 핵이 한국의 한반도에 재배치되는 데까지는 가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것 또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의 이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면 미국은 거기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안보 전문가들은 꽤 있습니다. 약간 절충점을 찾을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위해서는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그 핵 비확산 기조를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우방인데요.
우리도 우방인데요. 또 이러고 있을 거고.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체 핵무장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맺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원자력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해주고 어느 수준까지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가라는 게 네. 이제 원자력 협정인데 한미 간에 이제 합의를 해서 그 협정을 맺는데 그걸 조금 더 한국이 좀 더 고농축 그리고 더 진전된 우라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자력 협정을 재개정하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일각에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트럼프의 생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그 콜비 차관 네.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줄을 그거보다 사실 세워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한국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 이렇게 하자 네. 제안을. 네. 정말 핵을 가질 것이냐? 이게 우리의 장기 국익의 이익이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핵까지는 아니야. 전술핵? 아니면 그 다른 무엇? 우선순위를 한국 정부가 먼저 결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럼요. 거래를 미국하고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지. 미국이 어떨 거니까 우리가 한번 떠볼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을 한다든지 또 그 정책도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요. 네. 그 중국 얘기도 어쩔 수 없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만 또 우리도 이제 중국과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네.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에서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적국으로 규정한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무역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취재하면서 느꼈던 재밌었던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네. 미국의 안보 전략가들은 이 상대를 어떻게 규정할까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네. 이 나라를 적으로 볼 것이냐, 그야말로 에너미라고 볼 것이냐,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adversary, 적대 세력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동맹이라고 볼 것이냐, 친구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경쟁자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술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자라고 본다면 그냥 공정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적이라고 규정한다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쵸. 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에 합류했었던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네. 트럼프 2기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들 일부 인사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들을 많이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보다 더 트럼프다운 정책을 썼다라고 사실 바이든 정부를 평가를 하고 중국 있고요. 때리기는 계속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바이든 정부도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의 모든 걸 반대하지만 한 가지는 찬성한다. 중국을 강하게 한다. 그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강하게 누르는 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이 바이든 정부의 그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한 정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한다면 그 다음 방법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써서 물리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디커플링, 뭐 전략적 디커플링, 네, 디리스킹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을 미국의 시스템은 물론 이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시스템에서 분리시키자, 떼어내어 버리자라는 그런 전략들을 트럼프 2기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레토릭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체제 변화까지도 저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1기 때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오는 실질적으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사실상 그런 레토릭을 담은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트럼프 2기의 공식적인 대중국 정책이 중국의 리즘 체인지는 아닐 겁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레토릭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진핑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제 중국의 정권 교체까지 만들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불편하게 긁어대는 거죠. 그렇죠. 계속. 네. 근데 또 사이가 좋아질 때는 디커플링이 아니다, 디리스킹이다 또 이렇게 해왔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는. 네. 그때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거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 무역 대표부 대표를 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아마 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사실 그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의 설계자라고 그렇죠. 볼 수 기틀을 있거든요. 잡은 사람.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은 상대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지금 상황이 암이 걸린 상황인데 아스피린 처방하는 것이다. 임시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리스킹이 아니라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바이든 정부 때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전략 기술, AI, 반도체, 양자 물리학 이런 기술들 우리가 중국과 모든 것을 다 끊을 필요는 없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만을 우리가 끊자, 못 들어가게 하자라고 했던 게 이제 바이든 정부 말기의 기조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마당은 야드는 좁게 하되 담장을 높게 세우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래 좋아 담장을 높게 세우는 건 좋은데 이 마당을 너네들 좁게 한다고 했는데 이 좁은 마당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너네들 알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를 만든 기술 중에 리소그래피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만 지금은 이게 첨단 장갑차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고요. 드론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향후 10년, 20년 후에 이 기술이 어떻게 진화될지 아는 건 첨단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이 기술이 어떻게 진화될지 어떤 이중 용도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좁은 이 마당에 너네들이 뭘 넣어야 될지 모른다. 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고 트럼프 진영의 핵심 인물들의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들, 수출 통제, 한국, 일본, 너네 동맹들도 중국에 이런 거 수출하지 마.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바이든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더 계속될 거고 강화되고 촘촘해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력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그런 기술력이 올라올수록 더 세게 누르고 더 강하게 누르려는 압박은 또 더 세질 수 있을 테.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USTR 대표가 아니죠? 아니죠. 1기 때만 대표였고요. 예. 지금은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1기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실장을 했던 라이트하이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등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트럼프 1기의 어떤 보호무역주의의 설계자인 라이트하이저는 어떻게 뭐 역할이 축소된 거예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쓸 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2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에서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직까지는 등용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2기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라이트하이저가 주창했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채택되지 않은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사람이 USTR 대표가 된다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이 더 뭐 강력하고 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이야기만 조금 더 해보면 좋겠네. 그 중국 이야기 나오면 자연스럽게 또 대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도체도 중요하고. 근데 항상 시진핑이 대만 이제 언제 접수하느냐, 뭐 시간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걸 또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것이다라면서 그쵸, 이제 전쟁까지도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2027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중국의 그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게 됐어요. 그쵸, 좀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에 그 소스는 사실 시진핑이 제공을 한 겁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군대에게 2027년까지 대만과의 통일을 이룰 군사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한다라는 것은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를 갖추겠다라는 건데 그게 곧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2027년이라는 타임라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트럼프 2기도 그렇고 그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돌 상황을 상정한 그런 대비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라는 지역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은 동맹들과 어느 정도 협력할 것이냐.
또 그리고 어떤 동맹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할 것이냐 이런 준비들은 계속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긴장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미국은 그 대만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조항도 있다면서요. 군사적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약 동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하면 주한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고 함께 지켜주는 그런 조약이 있는데 네. 대만은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은 대만 관계법입니다. 대만 관계법인데 이 대만 관계법은 대만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인 자립을 지원해주는 그런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혹은 일본처럼 유사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되느냐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 이번 그 선거 국면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바이든 대통령 대답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 미국의 정통적인 그 전략이고 기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레토릭으로 립 서비스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대만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나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바이든이 조금 앞서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굉장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이 첨예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사실 트럼프가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에게 사인을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고. 네, 양쪽에 다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한테는 우리 무기 계속 사고 뭐 반도체 미국에 또 투자도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도 또 이끌 수도 있고요. 중국한테도 또 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또 지리적으로 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중국과 대만 간에 어떤 뭐 침공이 됐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한미군이 북한 때문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또 그게 병력이 차출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또 신경이 안 쓰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타이완 지역에서 유사 상황에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지 작전 계획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주한미군은 조약에 북한에 대한 억제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기 미일 동맹은 지역 동맹이 아니라 글로벌 동맹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을 해서요. 방위 지침을 개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을 한반도 유사 상황이 아니라 한반도 밖의 유사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전력으로 바꾼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한국 군 당국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의 초대 그 안보실장이 했었던 김성환 교수가 은퇴한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미국 관리들은 타이완 사태, 대만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우리가 과연 대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그 지역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약상으로는 주1 미군과 다르게 주1 미군은 한국에만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북한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침공이나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미군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군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군을 파병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건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어떤 유사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군의 병참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사실 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말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열세인 부분은 병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 예, 그런 보급 부분에 같은 거. 있어서 예, 한국에게 상당한 어떤 역할들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뭐 미리미리 생각해두고 준비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요. 사실 그 이슈는 실질적으로 트럼프 2기와 앞으로 한국 정부가 논의할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트럼프의 청구서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미국 그 VOA 매체에서 백악관을 또 출입을 했고 국가안보회의도 취재를 했던 박형주 전 기자님, 오늘은 이제 트럼프 청구서 작가님으로 함께했습니다. 깊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